안녕하세요. 웰더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서 19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문제를 41번부터 4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입니다. 책 페이지는 180페이지입니다. 자, 41번. 스테인레스 강을 조직상으로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스테인레스 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스댕 이런 식으로 불렀죠. 자, 이것은 일본 말이고요.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스테인레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레스 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철 합금입니다. 자, 철에다가 크롬이라는 원소와 니켈이라는 원소를 첨가를 한 합금이고요. 그래서 철은 화학식이 Fe2죠. 자, 크롬은 Cr, 그리고 니켈은 Ni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신 분들도 이 철이 화학식이 Fe라는 거, 그리고 크롬의 화학식은 Cr이라는 거, 니켈의 화학식은 Ni라는 거 좀 외워 두셔야 합니다. 자, 크롬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켈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이것들은 모두 금속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합금을 시키면 이것이 바로 스테인레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를 볼 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냄비, 식기류라 하면 수저나 젓가락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식판 이런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기계에서는 기계 부품으로 사용이 되거나 또는 배관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강은 철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부식에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냄비, 식기류, 식판에 사용되는 이유가 부식에 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직상으로 분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스테인레스도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스테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0가지가 되는데요. 자, 조직상으로 이것들을 분류를 할 때, 자, 여기서 말하는 조직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사람의 피부 조직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세포의 여러 가지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피부 조직이 이루어지죠. 자, 금속의 경우에는 고유의 조직을 가집니다. 금속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피부 조직과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을 가지는데 그 조직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스테인레스 강은 세 가지 조직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스테인레스 강의 조직은 오스테나이트계, 페라이트계, 마르텐자이트계라는 이 세 가지 조직이 존재합니다. 자, 용어가 좀 처음 이것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 수업을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해하시는데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스테인레스 강은 세 가지, 오스테나이트계, 페라이트계, 마르텐자이트계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놓고 있다. 조직상으로. 그래서 오스테나이트라는 것도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 이름이나 또는 금속의 특징이나 이런 곳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시멘타이트라는 조직은 존재하지만 스테인레스 강에서 시멘타이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우리가 50번까지가 금속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금속을 배우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완전히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4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AR, 알루미늄입니다. 이것은 알루미늄과 구리와 실리콘, 규소입니다.
합금으로 SI를 첨가하여 주조성을 좋게 하고 CU를 첨가하여 절삭성을 좋게 한 알루미늄 합금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이라는 것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도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어디서 볼 수 있냐요? 음료수 캔이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합금이고요. 그 다음에 뭐 후라이팬이나 냄비 재질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 자, 구리도 많이 볼 수 있죠. 뭐 동전을 만든다든지 또는 악기를 만든다든지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구리고요. 배관을 만들 때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SI는 규소라는 물질입니다. 자, CU는 구리고요. 그 다음에 이 SI라는 것은 규소입니다. 그래서 요 AL, CU, SI 합금이라는 것은 알루미늄에다가 구리를 더하고 그리고 규소를 더해서 만들어진 합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소, SI를 첨가하게 되면 주조성이 좋아집니다. 자, 주조라는 말은 또 무엇이냐? 자, 이제 막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자, 주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쇳물을 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틀을 만들어서 그곳에 쇳물을 부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을 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 같은 걸 만들 때 주소를 많이 쓰거든요. 특히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에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주조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주조라는 것은 쇳물을 형틀에 부어서 만드는 작업, 그것이 바로 주조입니다. 그래서 SI가 첨가가 되면, 규소가 첨가되면 주조성이 좋아진다. 주조성이라는 건 또 뭘까요? 주조라는 건 일단 알았어요. 뭐 쇳물을 녹여가지고 뭐 형틀에 부어서 만드는 게 주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조성은 무엇이냐? 주조가 잘 되는 성질입니다. 주조성이 좋으면 주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주조성이 좋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것까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주조성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주조하기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U, 구리를 첨가하면 절삭성이 좋아진다. 이 절삭성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기계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뭐 밀링이나 선반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쇠를 깎아내는 걸 절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필을 깎듯이 이제 쇠도 깎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쇠를 깎아내는 것을 절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리라는 물질은 조금 물렁물렁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구리를 첨가하면 절삭성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워보고요. 일단 알루미늄 구리 SI를 첨가하면, 규소를 첨가했을 때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냐, 어떤 합금이 만들어지느냐, 요 아래에 보시면은 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주조용이라고 되어 있는 알루미늄 합금이 있고요. 이제 주조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조에 사용하는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도 주조에 사용하는 합금, 그것이 주조용 합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용 합금. 이것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 중에 가공에 사용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내식용 합금. 내식이라는 말은, 내라는 말은 뭐 어떤 거에 내구성, 견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식에 견디는 용도. 자, 부식에 견디는 용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좀 읽어 볼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 주조용 합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동차 기관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게도 알루미늄이 상당히 가볍고, 그다음에 뭐 열에 견디는 정도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조를 꼭 해야만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 일단 실루민이라는 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루민이라는 애는 알루미늄에다가 규소, SI가 아까 규소라고 했잖아요. 규소라는 것을 첨가한 합금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나 자동차 부품 제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실루민이라는 것을 좀 먼저 보고자 한다면, 자, 실은 영어로 하면 SI 뭐 L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영어로 한다면, 자, 아무래도 SI하고 좀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 암기하기가 상당히 좀 그래도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루민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보면은 SI가 들어간 물질을 합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루민이 대표적으로 SI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탈이라는 애가 또 S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엑스 합금이라는 애가 SI가 들어가 있죠.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라우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라우탈이라는 물질은 실루민에다가 요 구리라는 애가 첨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I를 넣어서 주조성을 개선을 하고 구리를 첨가해서 절삭성을 좋게 한 합금으로 보시면 되고, 얘는 열팽창이 극히 작다. 이 열팽창이라는 건 뭐냐면 열을 받았을 때, 어떤 재료가 열을 받았을 때, 열을 받으면 재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열팽창이라고 하는데, 열팽창이 극히 낮기 때문에 다른 금속에 비해서 열을 팽창하는, 그러니까 치수가 변화되는 게 열에 팽창되는 양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연기관의 피스톤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꾸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자동차에 보시면은 엔진 중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이제 엔진이 움직일 때 요게 이제 피스톤이거든요. 자, 요게 피스톤인데 엔진이 움직일 때 여기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엔진이 구동이 되는 건데 굉장히 큰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열을 많이 받으니까, 엄청 큰 열을 받으니까 치수가 쉽게 변화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라우탈이라는 재질은 피스톤 재질로 쓰이고 있는 내열 주조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네, 쉽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 실루민에다가 구리를 첨가해서, 구리라는 애를 첨가해서 좀 더 내열성을 좋게 하고 절삭성도 좋게 하지만 내열성도 좋은 재질, 그것이 라우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합금이라는 애도 나오는데, 이 Y 합금은 알루미늄에다가 구리와 니켈,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섞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얘를 외울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외우냐면 알, 구, 니, 마라고 외웁니다. Y 합금 같은 경우에는 알구니마, Y 합금은 알구니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고온 강도가 큰 성질을 가지고,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통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통, 얘도 당연히 열에 견딜 수 있는 게 좀 강도가 커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또 Y 합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엑스 합금이라고 해가지고 Y 합금에다가 SI 실리콘을 더 더해서 열팽창 개수를 더 낮춘 합금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고요. 자, 문제로 넘어가 보면 실루민은 일단은 AL과 SI 규소를 첨가해서 만든 합금이었죠. 그 다음에 라우탈이라는 애는 알루미늄에 구리와 실리콘 규소를 첨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우탈 맞았고요. 아까 Y 합금은 뭐였죠? Y 합금은 알구니마였죠. 알, 구,
마,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이렇게 첨가한 합금이었고요. 로엑스라는 것은 알구니마에다가 더하기 Si 규소를 더한 거였습니다. Y 합금에 규소를 더한 게 로엑스 합금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2번 라우탈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외울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금속을 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도 출제된 패턴이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좀 더 암기하기도 쉽고 그래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금속은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접 기능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문제를 푸시기보다는요. 자, 다음은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성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조성이 2%에서 3%의 탄소의 화학 기호는 C입니다. 자, 탄소와 0.6에서 1.5%의 규소 SI가 첨가된 백주철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열 처리로에 가열하여 탈탄 또는 흑연화 방법으로 제조한 주철이다. 자, 단조 가공이 가능한 주철. 이거 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수한 물질에다가 어떤 것들을 첨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합금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에서 3%의 탄소는 화학식이 C라고 했습니다. 0.6에서 1.5%의 규소는 SI라고 했습니다. 가 첨가된 백주철. 자, 백주철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주철이 이제 자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두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텐데, 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 중에서도 주조에 특화되어 있는 철입니다. 주조에 사용되는 철이 주철입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이것은 이론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철을 크게 분류하면 순철과 강철과 주철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조에 사용되는 철이 바로 주철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강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주철이고요. 주조에 사용이 됩니다. 주로. 자, 아까 주조는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그랬을 때 백주철은 또 뭐냐? 주철의 종류 중에서 회주철과 백주철이 있는데, 백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하얀색으로 보인다. 무엇이? 조직이 약간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백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약간 회색기를 띠기 때문에 회주철. 백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하얀색으로 조직이 보이기 때문에 백주철. 물론 이제 엄청 하얀색이라는 건 아니지만 조직을 확대해 봤을 때는 하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백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주철을 어떤 열처리 로가 있어요. 로라는 것은 어떤 열처리라는 큰 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냄비는 아니지만 이것을 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광로 할 때 그 로자입니다. 용광로. 이 로라고 하는 것은 열처리로, 아주 큰 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백주철을 넣은 다음에 가열을 한대요. 자, 백주철을 넣고 가열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탈탄이라는 것은 이 조직에서 탄소가 빠져나온다는 것을 탈탄이라고 합니다. 빠져나온다고 해서 밖으로 막 멀리 빠져나온다가 아니라 조직에서 탄소가 조금씩 나온다. 같은 조직이지만 탄소가 살짝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는 흑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연필 심에 사용되는 게 흑연이죠.
그런 것이 흑연이 바로 이제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흑연화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흑연화 방법으로 제조를 한 주철로 단조 가공이 가능하대요. 단조 가공.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죠. 주조도 나왔는데 주조도 외우기 어려운데 단조는 또 뭐냐? 단조는 쇠를 두드려서 그러니까 철을 두드려서 강하게 만드는 것을 단조라고 합니다. 물론 뭐 철도 있고 뭐 다른 재질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철을 쓰니까 단조라고 하는 것은 두드려서 강하게 하는 것을 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전통 칼 같은 거 만드는 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 칼을 망치로 막 두들겨요. 망치로 막 두들깁니다. 망치로 막 두들겨 가지고 뭔가 단단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조를 하게 되면은 철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그런데 주조하고 단조는 약간 상극이에요. 상극. 주조를 하게 되면 그 주조된 물질은 단조를 하게 되면 쉽게 깨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조 가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조를 백주철은 열 처리로 해서 가열해가지고 탈탄 작용이나 흑연 작용을 시키면 단조 가공이 가능한 물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자, 어쨌든 단조 가공이 가능하다. 자, 이것을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가단이라고 합니다. 가단. 가능하다, 단조가. 다시 한번 더. 단조가 가공이 가능한 주철을 뭐라고 하냐면 가단. 가능하다, 단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단 주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단 주철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가단 주철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강도나 인성이나 내식성이 상당히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은 일반적으로는 내식성이 좀 떨어지는 재료인데 내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부식에 강한 성질입니다. 이 내식성이 좀 강한 게 바로 가단 주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도 배관으로도 가단 주철을 많이 쓰고 있고요. 상수도 배관으로도 가단 주철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많이 다른 물질 워낙 더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철 재질로 된 수도 배관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가단 주철도 많이 썼다고 해요. 이것이 약간 좀 내식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철보다는 그래서 가단 주철이 여기서는 정답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뭐 칠드 주철, 펄라이드 주철 이것들도 다 이제 구상흑연 주철 얘네들도 다 주철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더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것의 정답은 일단 가단주철이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점점 막 용어들이 막 나오죠. 용어가 막 홍수처럼 밀려오죠. 자, 일단 마그네슘이라는 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라는 애는 Mg라는 화학식을 가집니다. 자, 마그네슘은 화학 기호를 가집니다. 마그네슘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죠. 이거 마그네슘 부족하면은 뭐 좀 어디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보통 바나나 같은데 마그네슘 많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마그네슘도 금속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뭐 실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반응도 잘하고 이거를 불로 태우면 막 불꽃이 막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 재질이고 또 바나나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금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용 금속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니까요. 자, 1번 비중은 1.74이다. 자, 비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중은 물과 비교한 물과 이 마그네슘의 뭐 밀도를 비교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물은 1리터가 1kg입니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물은 1리터가 1kg입니다. 자, 그러면 비중이 1.74인 마그네슘은 뭐냐? 마그네슘은 예를 들어서 부피가 1리터라면 얘는 1.74kg입니다. 같은 부피인데
물이랑 똑같이 부피인데 마그네슘은 1.74kg이라는 거예요. 그럼 철은 같은 부피가 얼마냐? 철은 약 7.8kg입니다. 똑같은 부피인데도 철은 7.8kg, 상당히 많은 무게가 나가죠. 훨씬 무겁습니다, 철이. 그래서 자, 마그네슘은 상당히 가벼운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은 요즘에 그 그램이라는 노트북 알아요? 그램이라는 노트북. LG사에서 나오는 그램이라는 노트북 있잖아요. 요 그램이라는 노트북이 상당히 가벼운 것으로 좀 유명한 노트북인데 마그네슘 합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가벼운 재질이다. 마그네슘이라는 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용융점은 약 650도씨 정도이다. 자, 그래서 1번 아까 맞았고요. 자, 용융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녹는 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는 점. 엄연히 따지면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용융점은 녹는 점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얼음의 녹는 점 얼마죠? 얼음의 녹는 점 0도씨가 되면 0도씨 이상이 되면 얼음이 녹잖아요. 자, 금속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녹죠. 마그네슘이 녹는 점은 한 650도씨 정도. 상당히 높은 온도죠. 근데 금속치고는 좀 낮은 온도예요. 650도씨라는 것은. 자, 그래서 650도씨 정도에서 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용 금속 중에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제 비중이 1.74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철이 아까 7.8이라고 했는데 알루미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철하고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늄은 2.7 정도 됩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도 좀 가벼운 편이지만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더 가볍습니다. 실용금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금속을 갖다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용금속 중에서 비중이 가장 낮다.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면심 입방격자. 뭐 용어가 막 어려워요. 그죠? 냉각 가공이 쉽다. 자, 이거 참 어렵죠. 요거는 이론 시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자, 면심 입방격자라는 것은 조직의 한 종류입니다. 금속 격자, 그러니까 세포 조직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면심 입방격자라는 것은 뭐 세포가 생긴 모양, 원자가 이루고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심 입방격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이 정육면체 면에 하나씩 박혀 있다고 해서 면의 중심에 원소가 있는 격자다라고 해서 면심 입방격자입니다. 자, 그런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면심 입방격자가 아니라 조밀 육방격자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조밀 육방격자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밀 육방격자라는 것은 이제 HCP라고 합니다. HCP. 이 조밀 육방격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금속의 조직이 면심 입방격자라는 애도 있고 조밀 육방격자라는 애도 있는데 마그네슘이라는 애는 조밀 육방격자에 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약간 철은 일반적으로 이제 BCC라고 하는데 BCC는 이제 채심 입방격자이고 FCC는 면심. 자, 다시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채심, 이거는 면심, 그리고 조밀 육방격자가 HCP.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이제 금속 조직으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철은 상온에서는 채심 입방격자입니다. 철 Fe. 자,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상온에서 면심 입방격자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조밀 육방격자인데 각각의 조직이 조금 차이가 있다. 원자 배열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마그네슘이라는 애는 원자가 배열이 된 것이 원자의 배열이 HCP다. 일단 HCP다라는 거 이해를 했습니다. 조밀 육방격자라는 거로 원자가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 냉간 가공은 뭐냐? 냉간 가공은 무엇이냐면요. 가공을 할 때 어떤 가공을 하는데 차가운 상태, 상온에서 얘를 제결정 온도 이하라고 하는데 이제 좀 낮은 온도에서 가공을 한다고 해서 냉간 가공입니다. 그러면은 이 냉간 가공의 반대는 뭐냐? 열간 가공이라는 애가 있어요. 열간 가공. 냉간 가공하고 반대예요. 근데 이 HCP 조직, 그러니까 조밀 육방격자의 조직의 특징은 냉간 가공이 어렵습니다. 조금 뭐랄까 좀 경도가 높고 인장 강도가 좀 낮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인성이 좀 낮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냉간 가공이 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HCP 조직들이. 그래서 요 4번은 좀 틀렸습니다. 4번은 틀린 항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요 4번 항목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면심 입방격자라는 애는 FCC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은 원자가 배열된 것이 FCC 면심 입방격자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냉간 가공이라는 의미는 좀 낮은 온도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결정 온도라는 걸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다는 온도에서 가공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조금 낮은 온도에서 가공한다. 낮은 온도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틀린 이유는 마그네슘이라는 조직은 면심 입방격자가 아니라 HCP라는 조밀 육방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배열이.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자, 그리고 이 조밀 육방격자는 냉간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냉간 가공에 안 되고 열간 가공이라는 걸 해야 된다. 좀 가열을 한 상태에서 가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열간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난이도가 있는데 좀 어느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다음으로 4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금속 침투법에서 칼로라이징에 사용되는 원소는 했습니다. 금속 침투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금속을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금속을 침투를 시켜요. 금속을 침투를 시켜서 이 겉에 표면에 침투시킨 금속으로 어떤 다양한 특징을 만들어내는 어떤 성질을 부여하는 것을 금속 침투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금속 침투에 사용되는 원소가 알루미늄, 규소, 아연, 크롬 이 네 가지 원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화학 기호가 AL이죠. 그다음에 규소는 SI고요. 아연은 ZN입니다. 자, 크롬은 CR입니다. 여기서 이제 규소하고 크롬은 아까 앞전에 설명을 드렸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AL 요거는 쉽게 알고 있죠. 근데 아연 같은 경우에는 ZN 조금 요것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ZN이라는 화학 기호를 가진 물질입니다. 보통 철인데 약간 은색빛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연을 도금을 시킨 것인데 어떤 부식을 막기 위해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연이라는 물질은요. 알루미늄이라는 애를 금속 침투시키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칼로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칼로라이징이라고 하고요. 규소는 SI인데 SI를 첨가를 시키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실리코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아연을 첨가시키면 뭐라고 하냐면 세라다이징이라고 합니다. 세라다이징. 자, 크롬을 첨가시키면 크로마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속 침투법의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칼로라이징을 여기 문제에선 이야기를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 네 가지를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규소는 일반적으로 실리콘 SI라고 하기 때문에 규소의 영어 명칭이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실리코라이징은 쉽게 암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크롬은 크로마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쉽게 좀 암기가 가능하죠. 크로마이징 어느 정도 쉽게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규소하고 크롬은 쉽게 암기가 가능하다면 알루미늄하고 아연
칼로라이징과 세라다이징 이 두 개는 조금 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금속 침투법 중에서 알루미늄, 아연, 규소, 크롬 이 네 가지 중에서 알루미늄과 아연은 좀 암기를 해주셔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1번부터 45번까지 기출 보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